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부동산 민심 위반으로 선거 패배했다는 자성으로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 또는 미세 조정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당권 주자들도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당 대표 도전하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에게 의견 묻겠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 우려, 백신 수급 우려 속에 청와대 방역기획관 신설과 김오란 교수 선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3부 초선열전에서 장경태, 허은하 두 여야 의원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널뛰게 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23도, 내일은 28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달 2일, 다음 주 일요일이죠? 이때 열리는데 새 당대표 뽑습니다. 3파전입니다. 오늘은 3명의 후보 가운데 개혁을 내세우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홍 의원님 지금 서울에 안 계시죠? 네,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네. 아, 광주에 가 계시군요. 어쩐 일로 거기 네네. 가 계시는지요? 아니, 어제 TV 토론이 있었고요. 호남 지역,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오늘 이제 광주에서 합동 유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후에는 전주에서 합동 유세가 있고요. 네. 예. 아, 전주면은 전라북도면 고향 땅 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어제 참 토론에 참석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제 토론에서도 첫 정견 발표하실 때 같이 뭐 개혁 이걸 강조하신 겁니까? 제가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제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 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오면서 어떤 쌓아온 가치와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요즘에 또 우리 당 내에서는 이제 개혁과 민생을 분리해서 이렇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개혁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지금 야당 국민의힘은 보수가 이 정체성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제 네. 이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개혁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하시는 이슈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도 네네.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마 이 검찰 개혁, 특히 이 정치 검찰들의 그 문제는 아마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원내대표 할 때 공수처 설치나 이런 검찰 개혁안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70%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검찰이나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이제 막 공수처도 발을 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지난번에 그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포함해서 이런 이 수사 행정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제도에 따른 새로운 수사 행정이 안정되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 어떤 신뢰와 동의하에서 또 어떤 수사 기소권까지도 완전히 분리하는 것까지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또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른바 예전에 검수완박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면 그 중수청 이 설치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중수청 문제는 저희 예. 당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예. 우리 당 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당론으로 결정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선거 패배 후에 그 초선 네.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쇄신 혁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물론 초선 의원들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내서 많은 이제 당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이런 큰 그림은 그리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뭐 변화하고 혁신하죠. 여기에 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소통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당 내에서 또 소통이 좀 부족했고, 예. 당정 청간의 논의도 좀 더 실질적이고, 긴밀한, 또 당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소통이 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 저는 이제 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도 또 치르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주요한 대선 공약이나 정책들을 정말 당론으로까지 만들고 우리가 대선 승리해서 재집권하게 되면 당이 중심이 돼서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내는 이런 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권익위에서 지금 국회의원 지금 민주당 의원들요 조사하고 있는데 네. 뭐 내용 봐서 결과 봐서 일정한 어떤 뭐 투기 관련 의혹이 나오면은 모두 출당 조치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 제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우리 네. 민주당은 더 이상 내로남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예. 권익위에서 의원들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라면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10명이든 20명이든 출당 조치를 시키는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어떤 당을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 일부에서 그 재보궐선거 그 귀책 사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네. 뭐 공천하지 않기로 했던 거, 이 조항, 예전 당원 조항을 뭐 되살리자 이런 주장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 당에서도 이번에 그런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부결선거 참여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저희가 당론을 바꿔서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예.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전혀 그런 전국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갖지 않는 거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다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게 보통 이런 질문 요즘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서 보통 이제 그 당권, 대권 도전하시는 분들을 이제 뭐 보수 언론이든 뭐 진보 언론이든 대다수가 뭐 친문, 비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사실 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이제 분류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냥 옛날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도대체 어떤 기준이 친문이고 비문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당에서 그런 식의 어떤 개파나 뭐 이렇게 의원들을 분류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나타난 그 언어들인데요. 예. 저는 그런 건 우리 민주당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안별로 서로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도 서로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럴 수는 있는데 예. 그것을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또 선거 때 되면 어떤 정치적인 또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걸 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저는 그것은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리고 개각 관련해서요. 뭐 김부겸 이제 총리 후보자 그리고 또 청와대 쪽도 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선임된 거 관련해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비문, 뭐 친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들이 당 정청 간 소통 역할 잘 할 것이라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뭐 대통령께서도 재보궐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서 이번에 국민통합이나 국가 혁신 의지를 밝히는 그런 뭐 개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부겸 총리 내정자나 또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분들은 좀 더 거기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 그 여당 원내대표 맡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 어떤 그 역할, 폭, 스펙트럼이 크게 달라질 건데 어떻습니까? 네네. 당 대표로서 준비 스스로 돼 있다고 자평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무튼 지금 유능한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리더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공수처법, 공경수사권 조정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돌파 능력이 있지 않나 싶고 제가 또 당시에는 우리가 129석이었는데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런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한 임명 동안이 8건이었습니다. 제가 한 명도 부결시키지 않고 다 가결시켰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직전에 헌법 재판소장은 부결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뭐 저한테 어떤 능력이 있다면 어떤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 능력 그리고 또 친밀한 어떤 전략과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당이 안정되고 단결해야 하는 시기에 제가 가장 그런 데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슈는 사실 원내대표 선거 때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패배는 했지만 박완주 이제 후보자 의원이 그 상임위원장 배분 있지 않습니까? 뭐 재협상론을 꺼내 들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구성 재협상은 지난번 21대 원구성 할 때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걸 다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시에도 국회를 의석에 따라서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만은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이런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고요. 지금 국회가 저는 어떤 운영하는 어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윤호중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되면서 그 후임으로 정청래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누가 하던가 그거는 또 우리 당의 일정한 그 법사위원장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홍 의원께서도 사실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시장이 일단 안정세에 들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보완할 점이 있어서 그건 과감하게 빨리 신속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무주택자들에 대한
뭔가 금융대출 예.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예. 저희들이 그때 좀 잘못 판단했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조 하에서 이제 어렵게 좀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좀 이것을 잘 지키면서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새 지도부가 내년 대선 지방선거까지도 쭉 당을 이끌어야 하는데 네. 앞으로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은 어떻게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뭐 이번엔 대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이제 곧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어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양극화라든지 일자리 문제 또 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들을 놓고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런 생산적인 경선을 하도록 예. 만드는 것이 당대표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선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당을 단결시켜서 대선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 위기나 경제 회복의 성과를 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이 중심이 돼서 당이 주도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유행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 인도에서 확인된 그 이중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환자 또 국내에서 확인되기도 했고요. 자, 지금 코로나 방역 상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돼 있습니다. 손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상황 좀 볼까요? 얼마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제 4월 19일 기준으로는 예. 저희 국내 발생 환자가 512명이었습니다. 예. 512명. 그리고 이제 지난주 평균으로 보면 예. 지난주에 평균은 621명이라서 국내 환자가 그 전주에 비해서는 한 7% 정도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좀 넘고 있는 1.11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예.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라든지 그 확진율이지 않습니까? 양성률이라고 하나요? 이거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우려가 크던데 그러면 제가 방금 봤더니요. 어젯밤에 밤 9시 기준으로 보니까 477명 나왔네요. 보니까. 그러면 0시 기준으로 하면 오늘도 한 500명 어제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은 네네. 주말에 좀 검사량이 주는 관계로 예. 월화는 좀 낮게 유지되고 예. 수목금, 토는 좀 높게 유지되는 네네. 예, 주간 패턴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지난 주말 이동량 봤더니요. 전주보다 수도권이 10%, 비수도권이 거의 20% 지금 늘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3차 유행 전과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동량 보니까요? 예, 지금 이동량 자체가 나오고 있는 거는 거의 10월 말 11월 초에 3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 예. 예, 그 상황과 거의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좀 장기화됐고 또 계절적으로 개학도 되고 봄도 이제 도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예전처럼 계속 이동을 자제하고 하는 것들이 좀 다소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또
그 뭐 가족들 사이에 어떤 뭐 감염이라든지 지금 여러 방식으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니까 저 수도권만이 아니고요. 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우선 예. 예, 감염 양상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소규모 접촉에서 감염되는 율이 거의 한 8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예. 뭐 가족끼리라든지 지인끼리 만나서 뭐 음식점이라든지 집에서 직장에서 감염되는 그런 소규모 모임으로 한 감염이 40%고 네. 또 다른 거는 뭔가 다중이용시설을 좀 이용하면서 뭐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들은 실내 체육시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점 특히 이제 그 술을 같이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좀 집단 감염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그런 집단 감염을 통한 확산들 이 두 개가 좀 주된 감염 경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의 서울과 경기가 매일마다 한 200여 명 정도씩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큰 환자 수를 보이고 있고 또한 그 인구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부산과 울산, 경남 쪽도 실제 환자들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 100만 명당 그 주에 총 환자 수가 얼마냐 혹은 하루에 환자 수가 얼마냐를 같이 봐주고 있는데 지금 인구 100만 명당 하루 10명 이상씩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이 지금 설명드린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이 5군데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자꾸 뭐 4차 유행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거리두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단계를 이제 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거 쉽게 못 올리는 상황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지난 3차 유행 때하고 지금 유행에 에서 좀 달라진 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치명률하고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예. 이제 아마 이거는 저희가 선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가 좀 위험한 곳에서의 집단 감염을 좀 잘 막아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예방 접종이 아무래도 취약시설들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지난주에 한 620명 정도 하루에 환자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12월 초에 이제 그렇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중증 환자들이 한 17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 중증 환자가 100명 이하입니다. 99명, 100명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가 좀 많이 줄어서 실제 사망하시는 환자들도 같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그때보다 저희가 이제 의료 체계의 영향이 되게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2월 초에 한 600명, 700명 정도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전국에 가용 가능한 중환자실이 한 50개에서 60개밖에 안 남아서 상당히 이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700개 가까운 중환자실이 아직 여유를 가지고 그렇습니까? 치료나 의료 대응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이 치료 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그 중증 환자 발생이 줄고 의료 체계 여력이 있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갖다 올리는 부분들도 이제 12월 때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현체계로서 감당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는 얘기는 여러 생업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영업 시간을 더 제한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집합금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영업 아예 못하게 하는 등의 이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피해는 또 아무래도 소상공인들과 이 영세상인들에게 좀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의료 체계에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단계를 올리지 않고 최대한 문제 지점들을 중심으로 유행을 좀 안정화시켜 보는 게 현재로서는 좀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지금 다중이용 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신 곳들의 어떤 방역 수칙 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안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도 어기는 곳들이 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요. 방역 조치 관련해서도 좀 바꿀 게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감염이 좀 줄고 있는데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 방금 말씀하신 이 다중이용 시설 쪽입니다.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기숙형 밀집 제조업 공장이라든지 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선제 검사를 하고 집중 점검을 하면서 최근에는 거기 환자들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반면에 최근 들어와서 증가하고 있는 곳들은 음식점이나 주점, 그다음에 이제 유흥시설도 좀 증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뭐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사우나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근원적인 특성상에서는 사실은 그 시설 이용의 특성상 마스크를 좀 자주 벗게 된다든지 예. 밀폐된 실내에서 좀 장시간 있게 되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100% 코로나를 예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방역 수칙을 좀 잘 준수하면 이런 발생이 좀 최대한 많이 억제되고 있고 예. 설사 발생하더라도 아주 소수에 좀 그치게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예. 감염들이. 네. 지금 현재 좀 터지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방역 수칙이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도 좀 다수가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대다수 분들은 좀 잘 지키고 계신데 조금 더 준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이 확진자가 주는 것처럼 예.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예. 이중 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변이 부위가 이제 두 군데가 동시에 변이가 되면서 예. 예, 아무래도 그런 두 군데의 변이로 인해서 다른 기타 이 변이 바이러스보다 좀 더 감염력이나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WHO 차원에서도 주목을 하고 한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국내에는 이 인도발 이중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한 9건 정도 전체 변이 바이러스를 제가 확인했던 게 한 400명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중에 한 9건 정도니까 이게 아직은 소수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게 어느 정도나 그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올라가는지는 저희도 우리나라의 환자를 좀 분석해보고 있고 또 WHO나 혹은 EU 쪽, 유럽 쪽에서의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백신 수급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해서 접종하는 거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게 의회에서 아마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좀 나타났던 일종의 해프닝성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예방접종의 백신 구매는 아무래도 국가 단위에서 총력을 다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쪽에서 백신을 구매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는. 그래서 현재는 아마 그런 어떤 좀 예방접종을 좀 더 원활하게 좀 확대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아니실 것 같고 지방정부가 이렇게 할 수는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백신 수급 불안감 하시는 이제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일단은 정부가 백신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는 6월까지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들을 1회분을 끝내고 그다음에 고령층과 함께 코로나에 걸렸을 때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필수 인력들 이런 인력들을 상반기 6월까지 이 1차 예방접종을 끝낸다는 게 단기 목표이고 그 외 3, 4분기를 거치면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1월까지 65세 이상 고령층과 사회적 취약 시설에 계신 분들 최수일에게 대한 예방접종은 일정대로 전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게 6월까지 이렇게 취약 이분들에게 대한 예방접종이 끝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이제 치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치명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방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